네, 벼랑 끝에 치를 계속해온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타결에 성공했습니다. 네, 한편 민주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동계와 정부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는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한 10분 정도 전에 속보 다들 확인하셔서 내용은 아실 테고 저희도 어느 정도는 국정조사를 수용을 하면서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차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이 국회 파행에 대해서 국민들의 상당히 비판 여론이 상당히 많이 높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12월 2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라는 이 시간적 데드라인도 상당히 여야를 등을 좀 떠밀는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여야 파행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공공기관 고용 세습에 대한 이것은 여야의 진영을 떠나서 상당히 국민적 분노가 상당히 컸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여당도 상당히 대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입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예산안 통과를 위한 예결 소위의 이 구성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리한 부분을 상당히 또 걷어들이는 등 여야가 적절하게 주고받는 식으로 정치적 타협을 이룬 것 같습니다. 예. 네, 사실 오전 회동 때까지만 해도 뭔가 막판 진통을 겪는 것 같았는데 3시에 모이고서는 거의 바로 합의안이 나왔네요. 네.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번 진통은 아마 예상이 돼 있던 겁니다. 아마 합의가 될 것이라고 저도 이렇게 똑같이 예상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410조에 대한 슈퍼 예산, 이 예산 그다음에 민생 법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합의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은 가장 먼저 이 고통을 받는 것은 국민이고 두 번째는 정부에 대한 엄청난 큰 부담이에요. 예. 어쨌든 정치력이 없다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두 번째는 지금 국회에 쌓여 있는 각종 법안들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개혁 법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야당의 몇몇 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거 이걸 하게 되면 국회 연수를 늘려야 되거든요. 타협이 안 되고 파행으로 가서 예산 처리가 이상하게 됐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한테는 아니 국회가 뭐 하는 거냐?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게 되면은 조금 그와 같은 정치 개혁과 일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극적인 반전해서 타협이 될 것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국정조사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야당이 저렇게 뻗하면 계속해서 국정조사 얘기하고 목 니부리고 하는데 그걸 무작정 받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어쨌든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걸 좀 어느 정도 무마시킬 정도의 카드를 받았다고 보면 될까요? 예, 그렇죠.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지금 공공기관 고용 세습에 대해서 상당히 국민들이 많이 공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여당 내에서도 그런 비판의 목소리는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러나 처음에 이 여당에서 사실 이 국정조사를 거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공공기관의 세습 고용 비리 이 부분을 파헤치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박원순 흔들기.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교통공사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건의 유력한 잠재적 주자를 할 수 있는 이 박원순 시장을 상당히 좀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거기 더 나아가서는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공공기관 고용 세습 부분 세습 비리가 지금 상징되는 것이 소위 말해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결국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를 허용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우려가 상당히 작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여당이 버텼습니다만 이 버티는 와중에 이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공세의 칼날도 많이 조금 무디게 하고 수위도 상당히 낮추면서 그러면서 지금 바로 즉각적으로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지금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정부가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감사원 차원에서의 전면적인 조사, 감사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아마 국정조사가 실시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정기국회 이후에 채용 비리를 하게 되면 일단은 급한 불은 예산안 심사인데 12월 2일까지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조정소의 구성을 보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6명이면 7명, 6명, 2명, 1명 아마 이럴 겁니다. 8대 8로 동수를 이룰 것 같은데 성향이요.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당 입장에서 볼 때도 사실은 크게 아마 손해는 안 볼 겁니다. 왜냐하면은 470조 예산 중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무조건 야당은 정부 예산을 깎자고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야당이 필요한 예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걸 또 증액을 하려면은 서로 주고받기가 돼야 되는데 무조건 깎기만 하면은 야당 쪽이 인원이 많은 게 맞죠. 예. 근데 이제 주고받기 하려면 적절하게 아마 균형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런 계산은 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질문이랑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뭐 국정조사 이번에 고용비리 내용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분을 산 건 맞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 정도 받아주면 우리도 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좀 이번에 제대로 예산 소위 이 정도 나왔으면 좀 민주당도 챙길 건 챙겼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챙겼는데 가장 커다란 게 챙긴 거는 이제 뭐가 챙겨졌냐면은 사실은 이제 민노총의 지금 파업하고 좀 연관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차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이제 의견을 주셨거든요. 예. 첫째는 이제 박원순 죽이기 이제 거기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제 비정규직화, 정규직화 이 근본적인 경제 정책에 흔들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당에서 좀 받기가 좀 어려웠을 거다, 네. 고민했을 거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두 번째 문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다른 의견 갖고 있는 게 민노총 간의 관계가 지금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 교통공사 그 채용 비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막을 딱 따지고 보면 어디가 문제냐면은 박원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민노총이 직접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모 신문에서 며칠 전에 보도가 돼 있습니다만 그 서울교통공사 노조원이 17,000명인데 예. 그 중에서 민노총 관련이 14,000명, 한노총 관련이 2,000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민노총 관련에 있다가 제1노조에서 약 한 400명 정도가 일거에 빠져나와 가지고 한노총 쪽으로 옮겨갔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민노총 입장에서 볼 때는 도덕적 큰 타격을 받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 같은 부분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하태경 의원이 발표한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민노총 관련해 그 울산에 있는 S 기업이 민노총 거기서 고용 세습이 이루어졌다는 파이트 리스트를 공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듯이 이것이 하나하나 터져 나오게 되면은 국정조사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은 가장 타격받는 건 사실은 민노총이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은 노동계를 위해서 그동안에 노동계 수건 사업이었던 비정규 정규직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 이것을 민노총이 거의 다 이용을 해가지고 고용세습 문제로 끌고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긴 거 아니냐라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부담보다는 민노총이 엄청나게 커다란 도덕적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꼬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민노총이 지금 파업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조금 전에 이 현장에 나가 있었는데 민노총이 지금 총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 영상을 저희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일단 영상 보고 다시 오시죠.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들에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지조도 불타는 건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재벌 간편이 되기 위해 노동자에게 등을 돌리자 대가지조도 불타는 건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촛불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총파업 총력시행은 대가지조도 불타는 건다. 일단 뭐 영상 보셨는데요. 네. 간단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질문을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이 상황을 봤을 때 네. 노조가 좀 너무하는 측면이 있다. 아니면 이 정부에서 약간 일관성 없는 정책, 뭐 탄력근로제 확대라든가 노조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다. 판단을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사실 뭐 양쪽의 입장에서 보면 양쪽에 대해서 서로 좀 섭섭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진보 정권과 노동 단체 간의 관계를 한 줄로 제가 요약을 한다면 예. 애증의 관계, 영어로 이야기하면 love hate relationship. 애증의 관계. 그러니까 애증의 관계. 그러니까 예. 서로 사랑하면서도 가끔씩 티격태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사실 지금 이분은
이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 상당히 친노동 정책들을 여러 가지 선을 보였던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이렇게 강하게 지금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그 정부가 소위 말해서 경기 침체 등을 여러 가지 또 경기 침체 그리고 또 이 투자 부진 그리고 또 기업의 반발 등을 내세워서 근로시간 탄력 근로제의 단위시간 확대 예.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최저임금의 또 이 인상 속도를 약간 좀 주춤을거리는 그런 부분도 후퇴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믿고 도와줬던 이 진보 정권이 결국은 우리를 배신하고 결국은 친재벌 친기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진보 정권이라 하지만 저 사람들도 결국은 표를 먹고 사는 정치 집단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견제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된다, 강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 이 정부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친노동 정책들을 하려고 하는데 네. 첫술에 배가 부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경기 지표 자체가 상당히 많이 악화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또 실제 그 경제 현장에서 상당히 고용이 상당히 악화되는 측면, 그것이 결국은 그 앞서 투자가 부진하는 측면, 그런 부분들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친노동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성은 분명히 있다. 네. 방향성은 친노동 정책으로 가지만 속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조금 조절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민주노총이 조금만 더 지켜보면 되지 않겠느냐. 조금 지켜보면서 우리를 좀 도와준다고 한다면 다 같이 윈윈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의 차이가 오늘과 같은 이런 양쪽의 충돌로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방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보면은 주 52시간이나 아니면 탄력 근로제나 최저임금 산입범위 내용도 그렇고요. 좀 정부가 일관성이 없어서 결국에는 민주노총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좀 제가 뭐 정부나 특정 기관을 네. 힘내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가 하는 거는 그게 왔다 갔다 한다고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예. 사실은 정부는 일관성 있게 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삶이 질을 가장 높이서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지 그것이 정부가 정책이 왔다 갔다고 이제 보는 거는 그건 이제 민노총 입장에 그런 거고요.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현 정부하고 민노총 간의 관계를 빚진 건 하나도 없는데 빚쟁이만 많은 그런 형상이 아닌가. 예, 빚진 건 하나도 없는데 빚 달라는 독촉장만 잔뜩 날라온다라고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그 촛불 집회를 처음에 시작한 거는 민노총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해가지고 정권 교체까지 이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민노총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그건 전혀 어불성설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민노총은 과도하게 우리가 너희한테 처음에 빌려준 게 있으니까 이제 빚내놔라. 지분이 있다. 예, 그건 절대 아니죠. 그건 절대 그래서 되지도 않는 거고요. 정부가 물론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친노동 정책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민노총을 위한 친노동 정책이 아니라 전체 소득적 성장이라고 하는 네. 경제 기조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게 노조의 그 요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여지는 건 아니고요. 노동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전체 그리고 이거 아셔야 돼요. 전체 우리나라 노동자가 약 한 2천만 명이 넘는데 네. 그중에 민노총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한 30만밖에 안 돼요. 극히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체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 교수님 생각은 네. 어떠십니까? 이 빚진 것도 없는데 빚 달라고 한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시나요? 저는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난 촛불 전국 상황에서 물론 상당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천만 노동자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노총의 가입률 자체가 상당히 낮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해서 민주노총은 당시 아무것도 안 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민주노총도 사실 이 노조의 가입 비율은 낮지만 그러나 상당히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소위 말해서 반민주적이고 반노동적인 정책이 시행될 때 강한 목소리
목소리를 내면서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촛불 전국을 이끌어내는데 큰 그 나름대로 힘을 보탠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꼭 뭐 빚을 갚아라고 이야기하기는 뭘 하지만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요즘 보여주고 있는 주춤거리고 있는 그러한 친노동 정책에 대한 후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충분히 뭐 이야기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강하게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 자체는 그래도 친노동이라는데 지금 이제 일단은 지금 꽂혀 있잖아요. 그런 네. 상황에서 이것이 속도가 늦다고 해서 이 부분을 갖고 지금 이 장애로 길거리로 나간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악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이 민주노총의 그런 강한 지분 요구, 일종의 지분 요구 자체가 일종의 기존 노조의 밥그릇 싸움처럼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노총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박사님, 사실 보수 야당이야 늘 비판을 해왔죠, 민주노총을. 근데 지금 문제는 정부와 여당조차도 좀 부담스러워하고 난처해하는 표를 내고 있습니다. 셈법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어떤 스탠스를 좀 가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정부는요. 어느 특정 계층, 특정 이익 집단의 정부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죠. 그래도 대승적인 것을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그 고용세습 문제의 가장 피해는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아니라 바로 민노총이에요. 몇 가지 사건들이 자꾸 이제 증거가 터져 나오고 그러면은 민노총 도덕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동안에 상대적 도덕적으로 한노총에 비해서 도덕적 우월성을 갖고 있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것이 여지없이 이제 깨져나가게 되면 민노총 설 자리를 잃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명분도 없고 제가 볼 때 명분이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명분 없는 지금 파업을 일으키고 있는데 정부 여당에서 이럴 때일수록 정확하게 중심을 잡고 전체 국민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비슷한 질문입니다. 네. 애증의 관계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다툰 상태니까 또 화해도 해야 될 거잖아요. 네. 정부와 여당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시사할 수 있는 것이 어제 경제사회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서 산하에 있는 제도관행위원회에서 제도관행개선위원회에서 내놓은 이 지금 정부 권고안이 하나 있는데 물론 공익요원들이 내놓은 거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해고자들에 대한 노조가입 그리고 또 전임자 급여에 대한 자율화 문제 그리고 또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노조 가입에 대한 제한, 철폐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공익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은 일종의 시사하는 점이 좀 충분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국제노동기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노동협약 이것이 국가 비준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필요한 절차이긴 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 지금 공익위원회라는 건 사실 따지고 보면 정부 측 입장을 상당히 대변하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런 측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친노동적인 정책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본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노총이 지금 장애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을 조금 더 달래기 위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만약에 노동관계마저 파탄 국면으로 간다고 한다면 상당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하나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노동계의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아마 문제를 풀려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지금 어제 이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서 이야기한 권고안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또 기업계의 또 반발을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건 또 문재인 정부의 또 상당히 또 당장히 풀어야 될 이 정치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했고 그 결과 화해치유재단이 탄생을 했는데 오늘 이제 해체가 됐습니다. 일단 그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단순하게 어느 한 시점, 박근혜 정부 한 시점 문제가 아니라 1965년도 그 박정희 정부 시절에 한일 청구권 협정.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길게 봐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물론 배경은 그렇습니다. 배경은 박정희 정부 5.16으로 들어선 박정희 정부가 당장 경제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일본 청구권이 필요하다,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당시 냉전 사태였기 때문에 미국이 강력하게 이 한일
협상을 종용을 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루어졌는데 이 당시 일본이 주장한 건 그겁니다. 포괄적 타결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기 30년간 일본 강점 시대에 있었던 모든 걸 다 포함한 것을 갖다 한꺼번에 다 담아서 개인의 배상 청구권까지. 그거까지 다 했다고 이제 주장하는 거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니다. 예. 그건 정부 대 정부 간의 일이고 개인은 별도다라고 하는 이 이제 갈등이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두 가지가 문제가 생긴 게 하나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고 하나는 이제 강제징용 예. 두 가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안부 할머니 문제는 어제 오늘이고 계속 이 문제가 진행돼 왔어요. 근데 역대 정부에서 정부가 나서라 이거 개인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가 하나도 안 나섰어요. 예. 그걸 이제 박근혜 정부가 나서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가 사실은 처음에 이 문제를 할 때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왜 배상을 받느냐? 사과 안 받고 예. 돈은 그 당시에 한일 청구권 자금 5억 달러 받은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포항시철이지 않습니까? 포철에서 기금을 내서 우리가 처리해야지 그거를 왜 일본 사람 돈 달라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실무 협상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단돈 1,000원이라도 일본 정부가 배상을 했다는 거에 우리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나는 그 얘기를 하길래 사과의 의미처럼. 예. 저도 이제 일부 받아들였는데 어쨌든 두 가지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로 인해서 혹시 한일 관계가 냉각기로 가게 되면은 과연 어디가 좀 양국가 간에 예. 손해이익을 따지기 그렇습니다만 과연 누가 이익을 볼 것인지는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고 두 번째는 일본의 태도를 이번 기회에 확고하게 바꿔야 된다. 예. 라는 그것도 두 가지 측면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지금 사실 당장 지금 반대 발언 내놨고 우리가 돌려준다는 10억엔도 받지 않을 것 같거든요. 좀 예. 이 문제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쉽지는 않아 보십니까? 보입니다. 앞서 지금 이 교수님께서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사실 그때만 해도 이 논의가 사실 되지 않았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완전 실질적으로 상당히 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내가 진짜 피해자다고 완전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아픈 상처가 우리한테 드러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가 그 지난 2015년 12월 28일 날 네. 이 부분을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그 90년대 초반부터 하더라도 거의 한 20년 넘게 끌어왔던 문제를 합의한다고 했던 일본군 위안부 합의 자체가 저는 단초가 잘못 깨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할머니들,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의견이 배제된 합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화면도 나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 때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피해자 중심주의가 받아들이지 않은 합의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하이와 치유재단 같은 경우는 결국은 제 기능을 못하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다고 했던 것을 이제 지금 마무리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폐기하는 조처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당시 박근혜 정부가 맺었을 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불가역적인 합의다. 되돌릴 수 없는 합의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그 문구 자체를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는 다 끝난 이야기를 왜 이제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걸 본다고 한다면 당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이 단추를 잘못 깨웠는데 우리의 잘못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건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또 한일 관계라는 국제적 현실은 당면한 또 엄중한 현실이거든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풀지는 아마 상당히 여기에 진짜 이 정부의 그런 여러 가지 지혜가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복잡한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피해 할머니들께서 바라시는 건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고 아베 총리는 분명히 본인 입으로 털끝만큼도 그럴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고 자, 배상 문제로 자꾸 일본은 끌고 가고 있고 우리 정부는 모든 배상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과연? 현실적으로는 마땅한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끊임없이 일본에게 사과를 요청한 게 있거든요. 예. 특히 이제 그걸 어디가 비교하냐면 이제 독일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독일 총리는 역대 총리들 다 총리가 된 분들은 전부 진심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무릎까지 꿇고 피해자들에게 사망자들에게
사과라는 것도 보여줬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일본 총리가 누가 됐든 간에 한 분이라도 정말 피해자들 앞에 무릎 딱 꿇고 정말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 선조들이 잘못했습니다. 그 말을 한마디만 하면 이게 다 풀릴 거를 일본 정부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억지로 가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러고 싶어요. 앞으로 이제 좀 성급한 얘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 좀 외교적으로 이걸 잘 풀되 좀 뭐 대통령을 비롯한 그 정치자들께서 우리 국민들한테 좀 이런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좀 이렇게 우리 국민들 좀 설득하는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국제 여론을 보면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일본은 어쨌든 이걸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은 약속을 이렇게 안 지킬 수가 있느냐. 강제징용 배상 판결도 그렇고 그렇죠. 이번에 위안부 하이치유 재단 문제도 그렇고 약속해놓은 걸 이렇게 안 지키느냐라고 여론전으로 끌고 가면 우리도 썩 국제 여론에서 그렇게 유리할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일본은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켰다고 지금 이렇게 상당히 공격의 포인트를 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본은 정말 나쁜 짓을 해놓고 그럼요.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가해자인데. 가해자의 입장에서 지금 반성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상당히 더 시급하고 원초적인 문제잖아요. 예.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조금 공세의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또 이와 관련해서 이 지금 유엔 강제적 실종위원회 조사 결과가 최근에 나왔다고 예. 해요. 여기 보면 지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은 불충분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해자 처벌하지 않고 피해자 배상 권리도 부인했다. 그래서 일본부 위안 문제를 처리하는 데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아마 일본이 지금 이제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부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물론 뭐 일본은 지금 뭐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서 지금 그 강제징용에 대한 그 배상 문제는 지금 국제사법재판소 갖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는 뭐 일본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또 동의가 있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거는 뭐 그네들이 한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국제기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과거사 부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 없다는 부분은 우리는 좀 더 부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 우리가 거기에 전적으로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아니, 한일 관계는 지금 또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 또 그리고 뭐 남중국해를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을 둘러싼 안보의 문제 예. 그런 측면에서 일본과 각을 계속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느냐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우리가 이 균형을 잡아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뭐 과거도 중요하지만 예. 미래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도 해주셨지만 사실 이게 국가 간의 약속인데 이걸 파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일본은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도 돈은 돌려주고 재단은 해체하지만 합의 파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그것 사실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 이제 외교적 수사는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 뭐 국가사처럼 딱딱 부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합의를 파기하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에게 추가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이제 아마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정부가 좀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가장 혜택을 받던 포항철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기금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해서 충분하게 이제 배상을 하자. 그게 오히려 저는 민족 자존심을 더 세우는 길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앞으로 한일 관계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파행적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민 정서에는 좀 동떨어질지 모르지만 국가를 이끌고 가는 이제 그 지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고심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대통령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이런 언급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 하나만 더 네. 여쭤보겠습니다. 국제사회라는 건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피해자고 정말 피가 끓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사람도 많고 아니 그렇게 가해자가 싫으면 왜 합의를 했느냐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곤란한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지금 일본군 위안부 합의 2015년 12월 28일 날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당시 미국이 상당히 그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당시 미국 입장에서는 보면 한일 관계가 상당히 방위 국면 속에서는 당시 그 가장 큰 현안이었던 북한의 비핵화 문제, 북한의 북핵 도발에 대해서 대처하는 데서 한미 삼각 안보 동맹 자체에 상당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했던 측면이 강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 상당한 알게 모르는 뭐 그런 아마 직간접적인 상당히 국제적인 압력도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합의가 지금 오늘 또 다시 이렇게 큰 그 또 경랑에 휘말림으로써 아마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의 목소리가 나올 것도 사실일 것 같아요. 바로 또 그러한 또 우리의 목소리 자체가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국가 간 합의인데 한국이 가면 그걸 지키지 않았던 거 아니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는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전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일본의 상당한 특혜가 주어졌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 맥락을 좀 설득 알리고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모든 국가적인 자원을 집중해서는 또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일 간의 머리를 맞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가는 그런 균형적인 이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